네, 해양기상학 첫 번째 시간이죠. 네, 자연재해와 재난의 이해에 대해서 오늘은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재난, 재해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자연재해에 관련돼 갖고 재난이나 재해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바가 있습니다. 비단 우리나라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라는 그 해당되는 법뿐만이 아니라 타 국가에서도 재난과 관련된 관련 법률에 의해서 재난과 재해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2018년 1월에 개정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해서 재난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재난이라 함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무엇보다 크게 두 가지를 보이죠. 지금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2013년도 8월 6일에 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다시 한번 개정이 일어나는데요. 그 전까지는 이 재난의 유형을 자체를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자연재난으로 하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인적재난, 그 다음에 국가 기반 재난으로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 자연재난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만 한번 내용을 훑어보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타이푼, 여러분 태풍, 홍수, 그 다음에 비 많이 오는 거 있죠, 호우, 강풍, 그 다음에 강한 바람에 의해서 에너지를 입어서 바닷가에서 높은 파도, 풍랑, 그 다음에 해일, 지진 해일과 또는 폭풍 해일 다 포함이겠죠. 눈이 많이 오는 대설, 번개와 관련되어 있는 낙뢰, 그 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희생을 일으키고 있는 자연재해 중 하나인 가뭄, 그 다음에 지진, 황사, 조류. 여기서 조류는 새의 종류가 아니고요, 한자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부영향화에 의해서 이제 바닷물이나 이제 담수가 이제 녹화되거나 황화되거나 적화되는 이런 현상들을 얘기합니다. 조류의 발생, 또 지구와 달의 인력에 의해서 발생된 조수간만체에 의한 조수의 현상, 또 화산의 활동, 또 무엇보다도 소행성, 유성체 등 자연 우주 물체의 추락이나 충돌,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등을 자연재난으로 묻고 있습니다. 과거에 얘기했던 인적재난과 국가 기반의 재난은요, 지금 현재 두 가지를 묶어서 사회재난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인적재난이라는 예를 들면 화재, 그죠? 붕괴, 산사태나 건물에 대한 붕괴 포함해서요, 또 폭발, 그 다음에 교통사고인데, 이 교통사고는 비단 비행기에 의한 항공사고뿐만이 아니라 선박에 의해 해상사고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광범위한 범위에서는요, 집단적인 무인 항공기체, 보통 우리가 드론이라 불리는 UAV, Unmanned Aerial Vehicle 같은 것들이 무리를 일궈 군집으로 클러스터링 상태에서 상공을 비행하다가 단체로 떨어졌을 때 이런 경우들 또 포함이 될 겁니다. 또 화생방 사고, 화학물질에 의한 사고죠. 그 다음 환경오염에 의한 환경오염 사고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요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를 포함시키는 것을 과거에는 인적재난을 포함시켰고요, 지금은 사회재난의 일부로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또한 과거에 국가 기반 재난이라 불렸던 내용들은 에너지, 일상생활이나 산업시설들, 우리가 경제적 활동을 영위하는 모든 행위들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이 되는 시설들 있죠. 에너지라 그러면 전기시설이나 가스시설 등도 얘기할 거고요. 다음에 통신, 교통, 다음에 금융, 무료시설, 다음에 수도, 우리 먹는 물 있죠. 그것 등에 의한 국가 기반 체계, 보통 우리가 사회 간접 시설이라고 불리는 내용들 다 포함입니다. 이하 국가 기반 체계로 부르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마비 현상을 포함시키고서 더구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발생될 수 있는 감염병, 지금의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포함해서 과거의 메르스, 조류독감 등등을 다 포함시키겠죠. 그 다음에 가축 전염병 예방법, 이런 것들도 보면은 우리 이제 오리나 닭, 그쵸? 이런 조류에 의한 조류독감의 피해도 있고요. 또 구제역이라는 거 있죠. 소나 이렇게 발굽 달려 있는 것들에 발생되는 이런 가축병, 이런 것들에 의한 가축 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재난의 정의에서 법률에 의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재난의 정의로서 내리고 있습니다.
재난과 다르게요. 재해라는 게 있습니다. 또 재해. 특히 재해 파트는 자연재해로서 정의를 내리는데요. 이 자연재해라고 하는 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앞에서 봤던 제1장의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해서 재난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를 재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난과 재해의 엄격한 구분을 보시면 발생되는 원인의 주체에 의해서 피해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 크게 나눴지만 거기에 의한 것을 재난으로 보고요. 요것들로 인해서 입게 되는 피해를 재해라고 보자라는 겁니다. 그건 또 어디 근거하느냐? 자연재해 대책법 있죠. 자연재해 대책법에 의해서 여기에는 용어에 이제 보통 법률에 의하면은 새롭게 사용되는 어떠한 법률적 내용들을 바탕으로 다루게 되는 다양한 용어들이 있을 텐데요. 그 용어에 대한 정의나 용어에 대한 설명이 법의 전반부에 서술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해라 함은 앞서 봤던 자연재해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나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소행성, 유성체 등 자연 우주 물체의 추락, 충돌. 자연 우주 물체의 추락, 충돌이기 때문에 이거를 자연재해로 보죠. 만약에 인공위성 같은 거 있죠. 인공위성이 지구로 추락을 한다. 이런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봅니다. 인공이니까 인위적으로 인간이 만들어낸 물체이기 때문에 물체가 자유낙하든 인위적인 이제 소모기간이 다 사용기간이 다 끝나서 자연 추락을 하든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든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입게 된 경우에는 자연재해라고 하진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별되는 부분들 좀 이해하시고요. 이러한 자연 우주 물체의 추락, 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 현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 현상이라면 갑작스러운 서리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서리에 의해서 대규모 농작 시설에 대한 피해가 입었다든지, 하다못해 영어로 스파우트라고 그러는데요. 예를 들어 용오름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는 토네이도라고 부르진 않죠. 용오름 현상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해안 시설물들에 대한 해안 양식장들의 피해가 갑자기 입었다든지, 또 이 용오름 현상이 육지부에서도 발생이 되거든요. 육지부에서 대규모 지역에 대한 피해를 입었다든지 이런 현상이 발생됐을 때는 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하 대통령이 직접 그걸 보고 정할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관계된 전문가와 관계되는 부속 시설들에 대한 기관장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주최를 하고 논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피해 여부와 재해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들을 결정하게 될 텐데요. 그런 내용들은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연재해 대책법에서 얘기하는 자연재해 말고요. 거기에 관련돼서 또 가장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풍수해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 풍수의 범위는 자연재해 범위 중에서 바람과 물에 의해서 발생되는 피해를 묶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물이라는 것이 강우의 형태로 발생이 되어도 포함이고요. 기화 또는 승화, 액화 현상들을 통해서 얼음의 결정 형태로 발생에 대해서 만들어지는 눈이라든지 또는 우박의 형태들도 풍수해로 포함을 시킵니다. 풍수해라 하면 태풍, 홍수, 그죠? 호우라고 그래서 게릴라성 호우 포함해서요. 국지적인 토런셜 레인폴 이런 것도 포함해서요. 강풍, 풍랑, 다음에 해일, 다음에 조수간만에 의한 조수차, 그 다음에 대설. 여기서 이제 보면 조류가 또 빠져 있죠. 그죠? 조류는 또 다른 현상이죠. 이거는 생태계에 관련된 생물학적인 오염에 의한 피해이기 때문에 풍수에서는 또 빠집니다. 어쨌든 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여기서 그 밖에 준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우박 같은 현상들이 포함이 됐을 것 같고요. 또는 물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기온의 급강하에 의해서 액화 현상에 의해서 급결 냉동되는 서리 형태들도 여기 포함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현상들로 자연적인 현상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재해. 그래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현상은 아닌데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재해에 의한 피해들을 풍수해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조금 애매한 게요. 또 우리가 이렇게 태풍이나 홍수에 대한 부분도 발생하는 것들은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자연적인 대기 이제 지구의 순환 시스템에서 발생될 수 있는 자연 현상이기도 하지만요. 이 자연 현상이 20세기 들어오면서 우리가 인류가 살아가는 생존에 대한 여러 방식들이 다양화되기 시작하고 기술의 발전과 더입어서
산업혁명화시키면서 석탄 에너지 등에 의한 화석 에너지 또 석유 등에 대한 화석 에너지의 사용으로 지구의 온난화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 자연재해의 유형의 강도와 규모와 출현 빈도 자체가 상당히 커진단 말이죠. 이러면 이건 과연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풍수해나 자연재해로 볼 것이냐, 요거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배우는 사람 입장이나 학자 입장에서는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재난관리 기본법에 관련돼서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에 보면은요, 다양한 용어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법이든 관련 법령에 의해서 뭔가를 제정을 하고 추진하고자 할 때 해당되는 법률에 포함되는 다양한 용어들에 대한 정의들을 앞서 내리게 되는데요. 보통 법률에 보면은 제일 첫 번째에는 그 법률이 왜 필요한지, 그런 목적이나 필요성 또는 배경 이런 것들이 좀 대두가 되고요. 두 번째나 세 번째쯤에는 각각의 그 법률에서 사용될 수 있는 필수적인 용어들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정의들이 좀 내려지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보시면 해외 재난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대한민국에 관리할 수 있는 국가의 영역 밖에서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또는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을 해외 재난이라고요. 이 해외 재난으로서 일단은 발생되는데 정부 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인 경우에 해외 재난을 담당하게 됩니다. 물론 해외에서 발생되는 재난이기 때문에요, 우리나라의 내부에서 발생되는 재난에 연관성이 있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해외에서 발생되니까 누가 담당을 할까요? 그렇죠? 이따가 나오겠지만 이거는 외교부에서 담당을 하게 될 겁니다. 다음에 이제 디제스터 매니지먼트에서 재난 관리 있죠.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뒤에 후반부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재난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떤 리스크가 발생이 되는 거죠. 어떤 위기가 닥쳐올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요. 그 위기가 위험성을 끌고 와서 어떠한 피해적인 상황을 유도하는 상황들이 만들어질 텐데요. 그러한 위기 관리에 대한 어떤 개념들이 있는데, 한 학자가 제창했던 1985년쯤에 제창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재난 관리에 있어서도 그 위기 관리와 관련된 내용과 동일하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단계, 예방과 대비, 대응 및 복구, 이렇게 정해져 있고, 요거를 위한 모든 활동을 재난 관리라고 부릅니다. 또 세 번째는 이제 안전관리인데요. 재난이나 또 그 밖에 각종 사고에 의해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나 또는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활동들을 안전관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재난이 발생되기 사전 활동이라 좀 보시면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예방이라는 파트에서 다루게 되는 내용하고 비슷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재난관리 책임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대별이 되고 있죠. 첫 번째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중앙행정기관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큰 책임을 지겠죠. 국가재난이라는 걸 선포를 할 때는요. 이제 관리되면은 국무총리가 개입하는 경우가 있고, 또 국무총리 이상급의 행정을 수반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 정도로 약간만 내려가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뭐 예를 들어 행정안전부 장관이 담당을 한다든지,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축산과 관련된 전염병들이 돈다 그러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도입한다든지, 또는 해상에서 발생된 사고다 그럼 해양수산부 장관이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담당을 하겠죠. 또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또 행정구역별로 뭐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 산불이 났다 그러면 강원도 도지사가 그 부분도 책임져야 되는 거고요. 또 지방의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 공공단체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 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다 해서 관련된 재난관리기본법의 시행령 제3조 별표 1의 2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뭐 한 예를 들어서 바다 쪽에
적조 현상이 발생이 됐다. 그러면 해양수산부 장관이 맡겠지만 그거 관리 주체, 적조 현상을 처리하고 그 부분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해줘야 될 역할들은 해양환경관리공단이라는 공공단체 기관이 있겠죠. 공공기관이. 뭐 또 육상부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육지부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수도관이 어마어마하게 파열이 됐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 상수도 사업소가 있겠죠. 그죠? 각 지자체별로 상수도 사업소가 존재하는데 그 상수도 사업소장이 또 담당을 하거나 좀 거대한 피해다 그러면 그 위쪽에 관할하고 있는 뭐 이제 지자체 단체장이 감독을 또 책임을 지고 관리 책임을 책임을 지게 되겠죠. 뭐 또 가스가 터졌다 그러면 한국가스관리공사 사장이 또 담당을 해야 될 거고 이렇게 공공기관장들이 또 담당하는 부분들이 나눠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긴급구조라는 게 있는데요.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되게 현저하다. 좀 말은 좀 약간 어떻게 과학적이거나 객관적으로 그 기준을 우리가 좀 제시하기가 조금 난감하죠. 어쨌든 간에 이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똑같이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긴급구조기관 이제 아래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긴급구조를 지원하는 기관이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 활동에 대해서 그거를 긴급구조라 정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긴급구조기관은 무엇이냐? 여러분 잘 아시는 소방서인데요. 각각의 소방서는 지자체에 관할하고 있는 동단위 또는 읍단위, 면단위 뭐 이런 식으로 좀 분할이 돼서 만들어져 있을 거고 그 소방서와 상부 기관은 각 지자체별로 또 소방본부가 존재하고 있죠. 그 소방본부들을 총괄하는 곳은 우리가 소방청이 되겠죠. 그죠? 이 소방청까지 긴급구조기관에 책임을 지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뭐 경찰서 같은 경우도요. 경찰 보면은 이제 경찰에 관련돼서 뭐 강원지방경찰청 무슨 청 나눠져 있죠. 지방경찰청이 있고요. 그 지방경찰청을 총괄하는 또 이제 그 상위기관이 최상위기관인 경찰청이 따로 있죠. 그때 이 재난이라는 게 발생이 됐을 때 이 발생되는 영역 내가 유격 분야, 즉 육지 영역이냐, 또 해역 부분, 또 해상 영역이냐에 따라서 구분이 또 됩니다. 그래서 해양에서 재난이 발생이 됐다 그러면 해양경찰서, 또 위에 상급기관인 지방해양경찰청, 또 위에 상급기관인 해양경찰청이 그 해양에서의 재난에 대한 담당할 수 있는 긴급구조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죠. 우스갯소리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마약사범이든 뭐 도박을 하다 걸렸든 육지에서 걸렸다가 바다로 도망가잖아요. 육지 내에서는 이제 현행 우리나라 법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육지 부분에서의 발생된 사건 사고에 대해서 그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는 우리가 보통 경찰서, 경찰관들이 움직이게 되는데 그들이 바다로 도망쳐서 바다에서 이제 배를 타고 도망갔다. 그러면 해상으로 가죠. 그러면 해상의 경우에는 또 해양 경찰이 담당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좀 있고요. 또 해양 오염에 관련된 부분들 옛날에 이제 그 유조선 같은 거 서해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줬었죠. 그래서 이제 유출 사건 때문에 대한민국 서해안에 바닷가가 초토화되는 사건들이 좀 발생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도 유류가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 해양에서 담당을 하겠지만 또 이게 유류가 바닷가로 흘려 들어와서 해안가에 들어오게 되면 그 해안가 이제 뭐 해안가의 생활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뭐 어부나 또는 이제 양식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피해가 크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파트들이 해당된 또 지자체 단체장들이 또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유류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바다는 계속 끊임없이 흔들리고 파랑이나 조류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그 부분이 해양 쪽에서 타 지자체 영역, 관할 영역을 넘어가는 경우는 또 그 지자체 단체장이 또 그 부분을 담당을 해야 되는데 사고가 발생된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또 이게 싸움이 좀 많이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게 이제 좀 우스갯소리로 뭐 법에 의해서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엮여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고요. 왜냐하면
마음 많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그런 게 있죠. 옛날부터 다른 사람의 잘못된 부분이 어려운 점들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못하죠. 서로 도우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 잘 되면 괜찮은데요. 뭐 잘못되거나 잘못 처리가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또 다른 문제점이 2차, 3차 문제점들이 발생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또 책임 추궁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법률적으로 좀 정확하게 정해 놓고 구분을 주는 게 좀 명확하지 않느냐 그런 게 좀 있어서 법률을 정해놨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 처리에 있어서는 뭔가 좀 이렇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직접 그러니까 적극적 행정을 위한 범위나 그런 액티비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약간 법률이 어떻게 보면 다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긴급 구조 지원 기관인데요. 긴급 구조에 필요한 인력이나 시설 또는 장비, 그다음에 운영 체계 등 긴급 구조 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다. 그러니까 앞서 소방청, 소방서 이런 거나 해양경찰서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거죠. 긴급 구조를 할 때 필요한 인력 지원이나 시설 뭐 이런 거 지원하는데 뭐 소방이다 그러면은 지역별로 또 의용 소방대라는 것들이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좀 큰 화재가 발생이 되었을 때 해당되는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소방 인력으로 좀 처리가 힘들면 의용 소방관들이 많은 희생들을 좀 하고 있죠. 또 뭐 재난에 의해서 부상자가 되게 속출했다 그러면 보통 적십자가 또 나서서 도와주죠. 그런 이제 그런 조직들 그걸 긴급 구조 지원 기관이라 합니다. 다음은 국가 재난 관리 기준이라는 건데요. 재난은 다양한 유형이 있는 걸 아까 앞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형 중에 재난 유형에 따라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이 디제스터 매니지먼트의 전 과정을 좀 이렇게 통일되도록 또는 단순화되도록 또는 시스템매트릭하게 체계화시킨 것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한 것을 국가재난관리 기준이라고 합니다. 또 안전문화 활동이라 함은 재난에 대비하거나 재난에 대응하거나 재난을 복구하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교육, 안전훈련, 또 안전활동을 위한 홍보 등을 통해서 안전에 대한 우리 이제 사람들에 대한 인식도 높여주고요. 그리고 안전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생명에 대한 가치의 부분에도 조금 많은 신경들을 쓸 수 있게끔 해주는 안전을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재난이나 또는 각종 사고, 이벤트 같은 사고, 액시던트 같은 것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 자체를 안전 문화 활동이라 한다라고 법률에 정해져 있고요. 안전에 취약한 계층 먼저 구조나 아까 긴급 구조 등에 대했을 때 이 취약계층 먼저 구조할 수 있게끔 이제 법률적으로 정해놓은 거죠.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 등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스스로 능동적으로 어떤 피신이나 피난 또는 재난에 대해 적극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좀 이렇게 떨어지시는 분들 또는 떨어지는 세대 또는 나이적으로도 이렇게 하는 분들을 위해서 재난에 취약한 사람으로서 안전 취약계층이라고 묶어놓고 있습니다. 재난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재난에 관련된 다양한 상황에 대한 인포메이션이나 재난이 발생됐을 때 뭐 의료용품 또는 투입 인원 등등에 대한 자원 정보 또 어떤 재난에 의해서 뭐 예를 들어서 태풍이나 호우에 의해서 홍수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 이재민들이 발생되죠. 이재민들을 대피하기 위한 대피 시설들 이런 시설물과 관련된 정보들이나 또 이런 다양한 재난의 위치 또는 피난 시설 또는 어떤 동원이 가능한 자원 정보의 이동 위치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관련된 지리 정보 위치 정보나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그거를 다 묶어서 재난관리 정보라고 부릅니다. 재난안전통신망이라고 부르는 건요. 재난관리 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및 앞서 봤던 긴급구조 지원기관 등이 재난관리 업무에 이용을 하거나 또는 재난 현장에서 통합 지휘에 활용하기 위하여 구축하고 운영하는 무선 통신망 시스템을 재난안전통신망이라 정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영방송처럼 우겨지는 KBS가 있죠. 이제 중앙재난안전방송 채널인데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라디오 채널에도 재난에 관련된 채널이 따로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소규모 지역으로 행정구역상 계속 내려가면 동리까지 내려가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주거 지역의 아파트의 공동주택 내에서도 관리사무소 같은 데나 수의실에서 이렇게 인터폰 같은 걸 할 수 있잖아요. 작은 지역 내에서 이렇게 큰 확성기 같은 걸로 정보를 전달할 때 이런 시스템들도 재난안전통신망을 긴급하게 이용하자 하면 이렇게 이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가 핵심 기반이라 불리는 게 마지막으로 있는데요.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보건의료 등 국가의 경제나 또 국민의 안전, 또 건강, 또 정부가 가져야 될 핵심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또는 정보기술 시스템 및 자산 이런 등을 국가 핵심 기반 시설이라고 한다. 에너지와 관련된 거는 뻔하죠. 뭐 발전소 시설들이 대부분 많겠죠. 발전소도 여러분들 화력 발전소도 있고요, 원자력 발전소도 원전도 있고요, 수력 발전소도 있고요. 뭐 요즘에는 해상 풍력 발전소들도 많이 이용이 되고 있고요. 또 정보통신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광 케이블 같은 것부터 해가지고요, 무선 통신 시스템들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겠죠. 정보통신에도 교통 수송 시설 같은 경우는 철도 기관 시설도 있고요. 또 도로망도 있으니까 도로도 있을 거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지하철도 있을 거고, 또 전철도 있을 거고, 공항도 있을 거고요. 항만도 있을 겁니다. 등등 우리가 인간이 어떠한 먼 거리를 이동하기 위해서 원거리 이동 수단으로서 이용하는 다양한 플랫폼들이 직결돼 사용되는 그러한 형태들을 말하겠죠. 또 보건의료시설 같은 경우는 국가가 운영하는 병원뿐만이 아니라 지정을 하죠. 보통 그래서 지정해놓은 이제 대형 병원 같은 시설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재난에 입었을 때 가장 먼저 전기, 뭐 수도도 마찬가지죠. 전기, 수도, 가스 이런 에너지원들이 좀 공급이 돼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필품에 필요한 물건들 같은 것도 있고, 또 목숨이 긴박한 상황이 생겼을 때 그거를 응급구조할 수 있는 시스템들, 그렇죠? 이런 부분도 필요할 거고요. 또 국가 뭐 예를 들어 재난이 입었을 때 그 재난의 피해에 의해서 다양한 정보, 이제 중요 정보들 있죠. 뭐 도시를 운영하기 위한 도시의 행정, 뭐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유비쿼터스 개념으로 출발했습니다만, 그래서 유비쿼터스 도시인 유비쿼터스 시티 줄여서 UCT라는 개념에서 출발해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게 지금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데요. 스마트 시티든 UCT든 이런 도시를 새롭게 신설한 신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신도시 관할 지구 내에서 관할 지역 내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정보들을 도시통합운영센터라는 곳을 구축을 해서 거기서 다 관리하게 됩니다. 뭐 가령 쉽게 CCTV 모니터링 시스템, 그래서 관제 시스템 등등, 뭐 교통관제도 있고요. 우리가 보안관제, 뭐 방범관제, 그다음에 가스관제, 수도관제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다양한 관제 시스템 이런 것들이 또 멈추면 안 되겠죠. 재난통에서 그런 것도 중요한 시설들도 있을 거고요. 또 중요한 자산 시설들 이런 것들도 되게 다양하게 포함이 돼서 그걸 국가 핵심 기반 시설로 해서 법률에서 정해놓고요. 거기에 대한 카테고리별로 분류를 따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재난의 분류는 크게 두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자연재해에 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프린트물에 보시면 이렇게 전체적인 이 PPT 화면 내에서 비어있는 내용들이 있을 텐데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중간중간에 체크하고 적어 놓도록 하십시오. 예를 들어 자연재난을 먼저 보시면은요, 태풍이나 홍수나 호우, 해일, 폭설, 지진, 황사와 같은 이런 현상들이 발생이 될 때는요, 그거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그다음 자연재해 대처법에 의거해서 이거를 수행하는 주체인 행정안전부가 모든 걸 통솔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고 있죠. 태풍, 홍수, 호우, 해일, 폭설, 지진, 황사 같은 경우는 행안부 산하에 기상청이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 그죠? 기상청이 포함이 되어 있고, 뭐 국립재난안전연구원도 포함되어 있고, 소방청 있죠. 소방청도 포함이 되어 있고, 행정안전부니까 또 재난에 대해서 통제 수단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요. 경찰청도 포함이 되고 있죠. 그래서 다양한 재난에 대해서 긴급 구조도 하고요, 복구도 하고 이런 시설들을 다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행안부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자연 재난이지만 그 발생 유형 자체가
특별한 상황들, 특별한 피해를 입힐 수밖에 없는 현상들이 발생이 될 때, 뭐 가뭄에 의해서 농작물들이 죽거나 냉해, 동해, 뭐 이런 거는 얼어버리는 거죠. 그다음에 우박, 서리, 그다음에 조해, 병충해, 그다음에 이런 현상들은 농산물에 대한 피해가 있기 때문에요. 농업재해대책법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담당을 하게 될 거고요. 또 자연재난 중에 이상조류 현상, 또 이제 적조 현상 해서 녹조가 있거나 뭐 적조가 일어나는 현상들, 이런 현상들 같은 경우에는 육지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법률이 또 바뀌어서요. 관리 주체가 예전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수자원을 관리했었습니다. 지금 수자원에 대한 부분들을 환경부로 이관한 상태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민물과 뭐 짠물 이렇게 얘기하고 하기도 하는데요. 민물 영역이라 보이는 우리가 이제 그 수자원에 관련된 부분에서 녹조 현상이나 호수나 뭐 상수원 공급 지역에 대해서 녹조가 좀 뭐 깊어졌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이제 환경부가 담당을 하겠지만 바다 쪽에서 일어나는 적조 현상이나 이런 것들은 또 해양수산부가 같이 묶어줘야 되겠죠. 그죠? 다음에 사회 재난에 관련된 거는요. 사회 재난 파트에서도 이제 화재, 붕괴 폭발, 뭐 교통사고, 화생마 사고 이런 경우도 물론 행안부가 담당을 하겠지만 행안부 장관의 명을 받아서 그거를 직접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담당하는 정부 부처들 있죠. 정부 부처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화재나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마 사고 이런 경우에는 건축물에 관련된 내용들이나 어떤 뭐 고층 건물 또는 다리 교량 등에 대한 사회 기반 시설물들 이런 부분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요. 국토교통부가 담당할 수도 있습니다. 명을 받겠죠. 일단 기본적인 주체도 행정안전부가 될 거고요. 요거를 관리할 수 있게끔 행안부 장관의 명에 의해서 각 기관에 담당하는 정부 부처 산하부처 장관들이 또 그 부분을 명을 받아서 또 움직이겠죠. 환경오염사고 같은 경우는 또 환경부가 담당하게 될 거고요. 같은 환경오염인데 예를 들어서 인위적으로 뭐 발전시설 같은 데나 이런 데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산업통상자원부가 또 달려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뭐 전염병, 뭐 수도 같은 경우도 또 국토교통부가 담당하겠네요. 수도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죠? 상수도 같은 경우는 수자원을 관리하는 건 환경부가 담당하지만요. 거기에 관련된 기관 시설들은 또 국토교통부가 담당하니까요. 전염병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이 인간에게 전파되는 바이러스나 이런 부분들은 보건복지부가 또 담당을 해야겠지만, 그죠? 보건복지부. 또 가축에 관련된 거 있잖아요. 가축에 관련돼서 뭐 조류독감이라든지 구제역 이런 것들이 또 돼지 콜레라 이런 것들이 발생될 때는 또 당연히 이 또 농림축산식품부가 또 내려와서 전염병을 담당을 해줘야 되겠죠. 국가 재난관리 체계 아까 만들었던 것처럼 앞서 잠깐 보시면은요. 이렇게 재난관리 책임기관이라고 정해놨잖아요. 법률에서요. 요거에 의해서 우리가 시스템화 시켰단 말이에요. 그죠? 어떤 재난관리의 기준들, 그러니까 주체가 뭐고 흐름을 어떻게 해주고 이걸 단순하고 체계화한 형태들을 만들어진 게 지금 보시는 요 그림입니다. 과거 자료고요. 2018년부터 조금 바뀌었는데요. 일단 과거의 내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프린트물에 많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비어 있을 겁니다. 일단 가장 큰 주체는요, 중앙안전관리위원회라는 곳이네요. 그죠?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담당하고 있고, 간사로서는 행안부 장관이 담당을 하고 있다. 지금은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만, 재난방송협의회가 또 옆에 붙어가지고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어떤 정보들을, 재난 정보들을 빨리 국민에게 신속히 알리고자 할 때는 재난방송협의회에서 의뢰해서 여기서 만들어진 사항들을 통해 갖고 전달하게끔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라고 돼 있죠. 여기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큰 자연재해가 발생이 되거나 이럴 때는 중대부 그렇죠? 또는 중앙재난본부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줄여서 얘기하지만 이제 대책본부가 꾸려지게 되면 본부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담당하고요. 그다음에 차장
행정안전부 2차관이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만들어지고요. 재난관리의 주관기관장이 만들어지겠죠.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뭐 조류 현상이 적조 현상이 발생했다 바다에서 그런 경우에는 여기 같은 경우는 행안부 장관이 받아서 그거와 연관성이 있는 재난관리의 주관기관장인 해수부 장관이 이제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을 맡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재난사고에 대한 부분들을 만약에 지자체로 내려왔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하나 내려가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 큰 산불이 났다. 그러면 산불이 난 거에 대해서 그 피해 영역이 커진다 그러면 이거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꾸려지고 그거를 지자체인 시도지사니까요. 우리 같은 경우는 강원도가 되니까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꾸려지겠죠. 그때는 강원도 도지사가 본부장을 맡게 되겠고요. 그게 발생이 된 곳이 삼척시다. 그러면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꾸려질 텐데 삼척시장이 담당을 해서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게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취급하기 위해서 이제 그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이라는 게 또 구성이 되고요. 여기는 소방청장이 이제 재난에 관련된 인명에 대한 피해들이나 뭐 화재 예방을 하기 위해서 소화 담당을 하거나 또 인명 구조,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들 담당하기 위한 기관이 움직이겠죠. 그다음에 여기 내려가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의 소방본부, 경찰본부 있는 것처럼 경찰청이 있는 것처럼요. 지방경찰청, 이제 지방의 소방본부가 있고요. 또 밑으로 내려가면 시군구에는 소방서가 있으니까 소방서장이 있고요. 다음에 위원회 또 이제 연계되어 있죠.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이렇게 보시면 안전정책조정위원회, 행정안전부 장관이 담당이 되고 중앙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 그다음 지역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지역재난방송협의회, 지방방송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영동 같은 경우에는 같은 서울 방송인 SBS지만 영동에서는 강원이라는 의미를 따서 G1으로 움직이잖아요. 그죠? 각각 지방마다 방송을 따로 송출해야 되는데 중앙에서 관리해서 알려줘야 될 뭐 코로나처럼 큰 사건 같은 경우나 큰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 있는 방송에서 재난방송협의회에서 뭐 정보를 주겠지만 지역에서만 알리면 되는 내용들의 국부적인 재난의 발생이 발생했을 때는 지역 재난의 방송협의회 통해서 지역위원회가 연관을 시켜서 시도지사와 또 시장처럼 위원회 구성이 돼가지고 협의를 해서 정보들을 빨리빨리 전달할 수 있겠죠. 현재는 이렇게 또 바뀌었답니다. 현재는 국가재난관리체계가 법정재난관리 시스템으로서 대통령이 있고요. 대통령이 재난에 대한 정보들을 앞서 봤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국가가 재난이 발생돼서 국가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국가안보실이 꾸려지고요. 그 국가안보실은 국가위기관리센터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 비서실에서 그 정보들을 바로 수집을 해서 지휘 보고는 짝대기 길게 되어 있고요. 협조 지원은 점선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요게 정보를 만들어서 대통령에게 부대로 보고요. 지휘 보고 체계가 왔다 갔다 하겠죠. 그다음에 국무총리에게 이제 대통령 지시를 하게 되면 본부장을 맡고 있는 국무총리가 행정부에 대한 모든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을 위한 권한을 갖게 되겠고요. 또 행정부가 관리해야 될,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관리해야 될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을 대신하여 국무총리가 담당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큰 재난인 경우에는 뭐라 해서 태풍 같은 게 뭐 어마어마하게 온다, 큰 태풍이 온다 이런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직접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대규모의 재난이다, 그죠? 행정부가 이렇게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고 국가 전역에 뭐 미치는 영향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대규모의 재난이다 그러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맡게 되겠다. 해서 바뀌었네요 조금. 차장은 당연히 재난안전관리본부장,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아까는 봤지만 2차관이 맡던 부분들을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특화되고 전문화된 본부장을 직을 맡들고요. 거기에 담당을 시키게끔 만들어놨죠. 또 협조지원기관은요, 이렇게 직렬하고 있을 때 대통령이나 대통령 비서실 또는 국가안보실에서 이 재난의 유형별로 전문가들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전문가들을 좀 하기 위해서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각 재난의 유형별로 전문가 그룹을 만들어 놓고 뭐 핵시설에 대한 폭발 문제가 생겼다. 또는 뭐 바다에서 쓰나미가 내려온다 그러면 쓰나미 전문가를 또 영입을 해야 되는 거고요. 핵시설에 대한 전문가를 영입해야 되겠죠. 그래서 국무총리가 이제 그 위원회를 꾸려서 큰 재반 사항들을 결정하게 되면 안전정책 조정위원회인 행안부 장관이 맡는 안전정책 조정위원회에서 그 사항들에 대한 어떻게 세부적인 조율
방침, 뭐 재난에 대한 관리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을 구성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재난 유형별로 유관 부처의 장차관들이 또 들어가 있고요. 또 여기에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니까 사고 유형별로 아까 만들었던 본부장은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이 된다. 그래서 뭐 이래서 예를 들어 메르스가 창궐을 했다 옛날처럼 다시 한번, 또는 코로나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는다. 그다음에 뭐 조리독감이 널리 퍼지고 있다, 구제약이 널리 퍼지고 있다 그러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이제 받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지방지자체단체로 쭉 내려갑니다. 그다음에 긴급구조 봉지단의 통제단인데 오타가 있었네요. 통제단입니다. 통제단은 소방청이 맡기게 되겠고요. 중앙구조본부는 바다에서 이벤트가 발생됐을 때는 해양경찰청장이 맡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통제단 또 내려오면 이제 시도, 시군구 이렇게 하위로 또 내려오게 되고요. 현장에서 직접 지휘를 해야 될 지휘서장들은 소방 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또 현장 지휘소의 소장을 맡게 되고요. 또 응급의료소는 지방에 있는 보건소장이 담당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 이제 재난관리에 대한 표준 절차, 아까 시스템적으로 좀 이렇게 쭉 이게 단순하게 좀 만들어낼 부분이 있죠. 그래서 크게 4개의 페이지로 나눠져 있다고 하면 돼요. 페이지 1단계, 페이지 2단계, 페이지 3단계, 페이지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 평시와 초기에 대응해야 될 단계, 어떻게 보면 이쪽가 제일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재난 대처 및 대응 단계, 그 다음 수습 복구 단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난관리의 4가지 단계랑 거의 상충하죠. 아까 예방, 대응, 대비, 복구, 그죠? 죄송해요.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이 단계로 4가지 단계하고 맞물려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방, 위기관리의 4단계입니다. 대비, 이제 이벤트 발생됐잖아요. 그러면 대응해야 되죠. 대응하고 나서 그 부분이 끝나고 나면 이벤트 후에 복구를 해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평시 단계에서는요, 어떤 재난이 발생돼서 상황 모니터링을 실시하고요. 그 이벤트가 딱 하고 터졌다 그러면 대상에 대한 주관기관이 상황 인지를 하고 중앙안전대책본부나 그죠? 중앙 수습본부 이런 것들을 가동을 할지 안 할지 여부를 결정을 빨리 내려야 되죠. 그래서 이걸 판단을 해보고 이 규모가 되게 국가적으로 관리해야 될 영역이 아니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내려가 상황 판단을 해서 지방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만들든지요, 이렇게 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상황 판단에서 상황 인지 후에 판단을 한 후 이 상황이 좀 크다 그러면 재난 사태를 선포하게 되고요. 거기에는 이제 중앙안전관리위원회가 또 관리 감독을 실시할 수 있게끔 들어가고요. 피해 영역과 피해 액수가 너무나 크고 사상자라면 사망자와 부상자죠. 사상자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는 특별 재난 지역을 선포해서 각종 긴급 지원을 위한 혜택도 베네핏도 좀 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세제에 대한 절감, 피해 보신 분들한테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하고요. 세제 혜택도 있을 거고, 그죠? 긴급에 대한 부분도 수입이 될 거고요. 뭐가 우선순위가 먼저 정해질 수도 있겠죠.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들. 자, 그런 거 다음에 마지막 이제 대응이 끝나고 나면 수습 복구 단계에서는요, 그 사고에 대한 내용들 다 수습을 하고 붕괴되어 있는 가옥이나 가축들, 죽은 거 사망자들 이런 것들 다 처리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제2차, 제3차에 재난에 의해서 붕괴된 것들로 인해서 또 다른 피해가 입을 수 있으면은 빨리빨리 안전대책도 수립을 해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고 중장비들을 투입을 해가고 하고요. 또 일단은 생명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생명이 빨리 구출해야 될 상황들이 위기가 있다 그러면 그 상황들을 먼저 수습을 하기 위해서 하드웨어적인 파트들에 대한 복구는 뒤로 빼고요. 생명 복구를 위해서 긴급 구조단들이 먼저 투입이 돼가지고 그 부분들을 처리해줘야 되는, 이렇게 문제가 이벤트가 순서대로 재난관리에 대한 진행 절차 프로시저가 이렇게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고 수습이 다 완료가 되면 지방 안전대책본부가 해제가 되겠죠. 해촉이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상황이 종료가 되는 이런 단계로 단순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